쓰며 저 자신을 60대 여자라고 칭했다가 할머니라고 고쳐 썼다가를 몇 번이나 반복했네요. 세월이 언제 이렇게 흘렀는지 저 자신을 여자라고 칭하는 게 너무도 어색했거든요. 너무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고 엄마로만 살아왔으니 참 그럴 만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게 유일하게 남은 아들마저 저보다 앞서 보내니 이 질긴 명주를 제가 왜 자꾸 살아가고 있나 싶은 요즘이에요. 제게 한 가지 원통함이 남아있다면 그건 제 아들이 너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 원통함을 어디 말할 것도 없으니 나날이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라도 사연을 보내면 한이 조금 풀릴까 싶어 이렇게 어색하게 컴퓨터 앞에 앉게 되었어요. 저는 아들이 고작 3살일 때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배를 타는 사람이었는데 풍랑주의보가 있던 날 배가 전복되어 그만 실종이 되고 말았죠. 제가 꿈이 잘 맞는 편인데 어쩐지 그 전날 아주 안 좋은 꿈을 꿨더라니 그만 비보가 들려오고 만 거예요. 시부모님과 저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만 끝내 남편은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한 번만 더 우리 아들 좀 찾아봐줘요. 네? 이렇게 허망하게 간 것도 원통한데 어떻게 저 무서운 바닷속에 우리 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답니까? 그때 세상을 떠났던 사람은 총 7명이었는데 그중 한 명과 저희 남편은 끝내 시신조차 찾지 못했어요. 저희 홀시어머니는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을 붙잡고 엉엉 울며 애원하셨죠. 아들을 끌어안고 울고 있던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체 앞으로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내고 시름시름 앓다가 채 반년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어요. 친정 식구들과도 사이가 좋지 못했던 전 유일하게 제 곁에 남은 저희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죠. 엄마, 우리 놀러 가요. 아빠랑 할머니는요? 아빠랑 할머니는 멀리 좋은 곳으로 가셨어. 앞으로 우리 경호는 엄마랑 둘이서 힘내서 살자. 알았지? 엄만 우리 경호만 있으면 얼마든지 힘낼 수 있어. 시골 어촌에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에 저는 아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아직 아들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잘 몰랐기에 남편과 시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오롯이 저 혼자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였죠. 우린 작은 새방에서 서울살이를 시작했고 저는 식당 일을 구해 밤낮 없이 일을 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아들이 9살 때 저는 곰탕집을 차렸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아들을 공부시켜 대학도 보내고 공무원 시험 뒷바라지도 해줄 수 있었죠. 엄마, 저 합격했어요. 저 이제 공무원이에요. 아휴, 아이고 장하다 내 아들. 엄마가 한번 안아보자. 이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 제가 평생 엄마랑 살면서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아이고, 징그러운 소리 한다. 왜 평생 엄마랑 살아? 이제 이 예쁜 색시 만나서 결혼도 하고 토끼 같은 자식도 낳아야지. 너무 긴 세월을 오직 아들만 의지하며 살아왔다 보니 벌써부터 아들을 결혼시켜 품에서 떠나 보낼 일이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팔자가 사납다고 아들까지 제 팔자를 닮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아들 인생은 아들 인생이니 저는 아들이 좋은 여자 만나 저와 다르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길 진심으로 바랬죠. 평생 너무 저와 둘이서만 의지하며 살아온 아들은 저 외엔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정을 주지 못했는데 그래서인지 통 연애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드디어 아들이 푹 빠진 여자가 생겼다고 제게 말을 해주더군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엄마. 아버진 청각 장애인이셔서 일을 구하기가 어려워 일을 못하시고 어머닌 지금 암 투병 중이신데 그런 부모님을 혼자 챙기면서도
한 번도 인상 찡그린 적 없던 사람이야. 집이 많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도 나 어릴 땐 힘들게 살았잖아. 씩씩하게 사는 그 사람 내가 옆에서 지켜주고 싶어. 원래 부모님과 인천에 살던 그 여자는 돈을 벌기 위해 혼자 서울로 이사와 꽃집을 운영하며 부모님께 돈을 보내고 모친의 암투병을 돕고 있었다는군요. 그 애가 운영한다는 꽃집이 아들의 직장에서 멀지 않았는데 아들은 그 꽃집이 있는 상가 건물의 카페를 자주 이용하다가 그 여자를 만나게 됐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아들은 그 여자와 동거를 하고 싶다는 폭탄 발언을 하더라고요. 사실 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어머니 암투병이 끝날 때까진 자긴 결혼 생각이 없대. 그래서 이렇게라도 내가 그 사람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싶어. 아들의 이런 모습이 처음인지라 차마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들 나이가 벌써 36이니 사실 그런 문제로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도 좀 어렵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이 어렵긴 해도 착한 여자인 것 같아 저는 아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었죠. 저는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혹시 마음이 불편할까봐 아들에게 그 애를 소개시켜 달라는 말은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어련히 아들이 제게 인사를 시켜주겠거니 했죠.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집이나 제 가게를 찾아와 저를 보고 갔는데 다행히 아들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군요. 엄마, 양이가 이 꽃다발 엄마한테 가져다 주래요. 이거 양이가 직접 만든 거예요. 예쁘죠? 어머, 고아라. 고맙다고 전해주렴. 우리 양인 정말 얼굴도 예쁘지. 마음씨도 고운데다 자기 부모님도 잘 챙기지. 요리도 잘하지. 정말 빠지는 부분이 없다니까요. 양이 어머니 암 치료 경과도 요새 들어 부쩍 좋아져서 조만간 치료 끝나고 추적 검사만 받으면 될 것 같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엄마. 제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며느리 데리고 올게요. 저한테도 드디어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 그 애가 그렇게 좋은지 아들의 얼굴엔 행복함이 가득했어요. 특히 새로운 가족이란 말을 하며 아들이 웃는데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찌르르 아파왔습니다. 제가 걱정할까봐 제 앞에서 티를 내진 않았지만 아빠도 형제도 없이 자란 아들은 사실은 많이 외롭고 사랑이 고팠던 것 같았거든요. 그런 아들이 저 말고 유일하게 정을 준 사람이 그 애였으니 아들은 그 애에게 온 마음을 다 주었던 거겠죠. 곧 결혼 소식을 가져오겠다던 아들은 그것보다 먼저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제게 가져다 주더군요. 엄마, 저 이제 애 아빠 돼요. 벌써 애가 8주나 됐대요. 아들은 결혼도 하기 전에 그만 속도 위반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놀라긴 했지만 이미 3년 가까이 동거했으니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도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 저 또한 이미 그 애를 마음속으로 치근하게 여기고 있었기에 그 애를 시어머니로서 따뜻하게 품어주고 싶기도 했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렇게 첫인사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죄송은 무슨, 몸은 괜찮니? 임신 초기엔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 우리 경호가 잘 챙겨줘? 네, 오히려 너무 잘해줘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잘해주고 있어요. 어머님, 어려운 저희 집 사정 아시고도 절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정말 좋은 며느리 되기 위해 노력할게요. 결혼을 위해 첫 인사를 온 그 애는 듣던 대로 참 착하고 예뻤습니다. 말도 한마디 한마디 어쩜 그렇게 예쁘게 하는지 우리 아들 여자 보는 눈이 탁월했구나 싶었죠. 아들과 그 애는 조심스럽게 저와 합가를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경호 씨가 결혼하면 꼭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 했거든요. 저랑 둘이 살아보니 아무래도 혼자 남으신 어머님이 너무 눈에 밟혔다면서요. 게다가 저도 우리 둘 다 외동으로 외롭게 커서 우리 애한테는 한 명이라도 많은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런 그의, 아니 제 며느리의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사실 티를 내진 않았어도
아들과 떨어져 살던 3년이 참 쓸쓸했거든요. 평생 일하고 아들만 보며 살았다 보니 이제 무슨 재미로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아들을 빼면 제 인생에 남은 것이 없어 속이 텅 빈 느낌이었죠. 그런 저였으니 며느리의 말이 고마울 수밖에요. 이후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사돈들은 선하고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저희 집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양이한테 돌려보낼 것이 많이 없어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래도 우리 양이 하나만큼은 참 착하게 잘 키웠어요. 집이 가난하고 우리 바깥 양반도 몸이 불편한데 제가 이런 몹쓸 암까지 걸려서 제 암투병 뒷바라지까지 하느라 양이가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부모 때문에 힘들었던 우리 양이 시집가서 더는 고생하지 않게 잘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부인, 염치 없지만 부모된 마음으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제게 보내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저야말로 저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청각 장애 때문에 말을 못하시던 박가사도는 열심히 수화로 며느리에게 말씀하시더군요. 며느리는 익숙하게 수화로 박가사돈과 대화를 했는데 그 이외에도 수화로 자기 부친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바르고 착하게 잘한 것 같아 며느리가 기특하게 느껴졌죠. 며느리는 임신 4개월이 되었을 때 저희 아들과 급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그때부터 두 아이는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아들에게 듣던 대로 며느리는 음식도 참 잘하고 꼼꼼하고 야무진 데다 너무 착하기까지 하더군요. 어머마, 오늘 저녁엔 내가 문어 사다가 삶아주마. 너 어제 문어 먹고 싶다고 했지? 얘 경호야, 오늘 집 청소는 새아가 가기 전에 꼭 네가 먼저 해놓거라. 알았지? 당연히 그러려고 했죠. 여보, 가자. 내가 태워다 줄게. 올 때도 내가 태우러 갈 테니까 절대 혼자 버스 타지 말고. 알았지? 저와 아들은 그런 며느리가 너무 예쁘고 귀해서 어떻게든 며느리를 잘 챙겨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뿐만 아니라 사돈 어른들에게도 참 잘했어요. 몸이 무거운 며느리를 대신해 안사돈이 병원에 가는 날엔 휴가를 쓰고 안사돈을 병원에 모시고 다녀왔고 혼자서도 종종 처가로 가서 두 분께 밥을 사드리고 용돈을 챙겨드리곤 하더군요. 몸이 무거워서 저만큼 자주 내려가 보지도 못하고 양이가 처부모님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저라도 양이 걱정을 덜어줘야죠. 게다가 사실 전 결혼 전부터 처부모님을 자주 뵈서 두 분하고도 엄청 친해요. 결혼 전 제게 며느리 인사시켜 준 적 없으면서 사돈들과는 왕래했다던 아들의 말이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못지않게 제 아들도 착하고 바르게 자라준 것 같아서 말이죠. 게다가 며느리 그렇게 좋아했으니 사돈집 담장만 봐도 절을 하고 싶겠구나 싶어 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어차피 아들은 며느리를 제게 인사시켜 주지만 않았지 저에게는 같이 살 때만큼 잘해줬었으니까요. 아들 부부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저는 지금도 이렇게 행복한데 손주까지 태어나면 얼마나 더 행복해지려나 싶어 나날이 마음이 부풀어 갔습니다. 딱 하나 걱정이 있었다면 아들의 직장 문제였죠. 오늘은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일하다가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그냥 가끔 악성 민원인들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죠 뭐.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지자체에서 일하던 아들은 악성 민원인들 때문에 종종 힘들어하는 내색을 보였거든요. 제가 걱정할까 봐 제게 별 말을 하진 않았지만 평생을 키워온 아들인데 아들이 힘들어하는 내색 정도는 충분히 눈치챌 수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힘들게 된 공무원을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저 아들을 위로해 줄 뿐 제가 아들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그래선 안 됐던 거예요. 어떻게든 무슨 일이냐고 아들을 채근하고 아들과 함께 아들의 아픔을 공유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부모로서 아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줬더라면 지금 아들은 제 곁에 있을 수도 있었을까요? 이제 와서 답이 돌아오지 않는 허공에 물어본들 무슨 소용이겠냐만, 아직까지 전 후회로 점철된 삶을 살고 있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뭐가 어쨌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다고요. 행복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저희 아들은 어느 날 차디찬 한강에 스스로 몸을 던지고 말았어요. 결혼한 지 고작 석 달 뒤에 말이죠. 며칠간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 저와 며느리는 아연 질색이 되어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가족에게 걱정을 끼칠 애가 아닌데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가게 문도 못 열고 안절부절 못하던 중 우린 한강에서 아들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 말았어요. 퉁퉁 불어 싸늘해진 아들의 주검을 끌어안고 저는 오열했습니다. 대체 왜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던 우리 아들이, 곧 태어날 자식을 생각하며 행복에 젖어 있던 내 아들이 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온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었죠. 부검 결과 타살의 흔적도 없었기에 저는 더더욱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세아가, 경호가 너한테 정말 아무 말 없었니? 얘가 이럴 일이 없는데 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단 말이냐? 어? 어머님, 사실 이 사람 그동안 악성 민원인들 때문에 엄청 힘들어했어요. 걱정하실까봐 어머님한텐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여태 어머니께 자세히는 말씀 못 드렸어요. 욕설을 듣는 건 부지기수였고 손찌검까지 당해서 입안이 터져서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어떤 날엔 음료수를 던진 사람 때문에 우리 몰래 찜질방에서 씻고 온 날도 있었대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도 감정을 가진 사람인데요. 바보 같은 사람. 그렇게 힘들면 차라리 공무원을 그만두겠다고 말할 것이지. 이렇게 힘들 때까지 우리한테 말도 못하고 그동안 혼자 얼마나 끙끙 앓았을까요? 제가 죄인이에요, 어머니. 아내가 돼서 이 사람 고충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저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은 거라고요. 저도 그냥 이 사람 따라갈래요. 이 사람 없이 저 더는 살고 싶지 않아요. 아휴, 이러지 말아라, 세아가. 뱃속의 애길 생각해서라도 그러지 마.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냐. 불쌍한 내 아들. 아이고, 아가, 여기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자신의 머리를 마구 때려대더니 오열을 하다 그만 실신까지 해버렸어요. 저는 이러다 며느리와 애까지 잘못되면 어쩌나 싶어 너무도 무서웠죠. 며느리는 몇 번이나 실신을 해서 응급실을 다녀왔고, 제 아들 소식을 듣고 뒤늦게 달려온 사돈들은 그런 며느리를 보고 비통함을 숨기지 못했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부인. 아휴, 이러다 우리 양이까지 잘못되면 어쩌나요? 우리 사위, 불쌍한 우리 사인 또 어쩝니까? 그 착한 사람이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다니요. 아이고. 안사도는 제 손을 잡고 펑펑 울었고, 말을 못하시던 바깥사도는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꺽꺽거리며 울기만 하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일했다던 직원들도 조문을 와선 슬픔에 잠겨 애도를 표하더군요. 경호 씨가 평소에 악성 민원인들 때문에 힘들어하긴 했는데 이런 선택을 할 정도로 힘들어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며느리는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웠어요. 벌써 임신 7개월이나 된 애가 이러다 정말 잘못될까 싶어 저는 며느리에게 애걸복걸을 하며 며느리를 보살폈죠.
아가, 제발 이 죽이라도 한술 뜨거라. 어? 이러다가 너도 뱃속에도 정말 큰일 나. 아휴, 너랑 애까지 잘못되면 난 정말 어떻게 사니? 제발 날 위해서라도 한 숟가락만 떠다오.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것 아니니. 다행히 며느리는 뱃속 아기 생각에 조금씩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엔 다시 가게 문을 열어야겠다며 꽃집으로 출근을 하더군요. 좀 더 안 쉬어도 괜찮겠어? 배도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이참에 그냥 애 낳고 몸 풀 때까지 쉬지 그러니. 난 아직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 가게를 열 수가 없구나. 너도 그냥 나랑 같이 좀 더 마음을 추스르 잡구나. 막달까진 일하고 싶어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냐고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이제 혼자서 애를 키워야 하니까 한 푼이라도 벌 수 있을 때 더 벌어야죠. 전 괜찮아요, 어머님.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직 저렇게 꽃처럼 예쁜 나이에 과부가 되어 살아갈 며느리를 보니 혼자서 힘들게 아들을 키우며 살았던 지난 제 과거가 떠올랐죠. 거기에 생각이 미치니 며느리를 보내주어야 할 것 같더군요. 욕심 같아선 손주를 돌봐주고 며느리와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아직 젊었으니까요. 저는 며느리가 저처럼 평생 혼자 자식을 키우며 고생하며 살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이 살면 다른 사람을 만나기 힘들 테니 마음이 아파도 며느리를 위해 놓아주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저는 조심스레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새아가, 너만 괜찮다면 내가 너에게 집을 얻어주려고 한다. 넌 아직 젊으니까 애 낳고서라도 새 출발을 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평생 곰탕집 하며 모은 돈이 그리 많진 않아도 아파트는 못 돼도 3억 정도 하는 빌라 정도는 얻어줄 수 있다. 언제든 너 편할 때 이사 가도 괜찮어. 그리고 다달이 내 생활비도 보내주마. 그래야 네 부모님도 챙기고 애도 키우면서 살아갈 것 아니니.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살게요. 며느리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제게 감사하다고 말하더군요. 여러분이 절 욕하셔도 할 말 없지만 솔직히 조금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와 너무도 사이좋은 고부 사이였기에 전 혹시라도 며느리가 저와 산다고 말하지 않을까 약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참 추한 늙은이의 욕심이었죠. 게다가 며느리는 제가 말을 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말씀해 주신 집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여기에서 좀 떨어진 동네긴 한데 괜찮은 빌라가 금매로 2억 8천에 나왔더라고요. 입주 날짜가 한 달 반 뒤라 애 낳기 전에 미리 이사하는 게 애 낳고 몸 힘들 때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님만 괜찮으면 다른 사람이 계약하기 전에 빨리 계약부터 해두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천천히 나가도 됐건만 뭐가 그렇게 급한 건지 이렇게까지 빨리 집을 알아봤다는 말에 또 한 번 서운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아직 아들을 보낸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정을 떼야 한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꺼낸 이야기이고 기왕 보내줄 거 며느리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주고 싶어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일 은행 가서 계약금뿐만 아니라 아예 2억 8천 전부 보내주마. 세금이랑 복비도 내가 따로 계산해봐서 더 보내줄 테니까 계약하고 이사 당일에 잔금까지 네가 전부 치르렴. 근데 너 혼자서 애 낳고 산후조리까지 할 수 있겠어? 혼자서 애 돌보면서 몸 추스르기 힘들 텐데. 친정 엄마가 많이 건강해지셨으니까 아예 친정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려고요. 전에 혼자 살 땐 원룸에 살았어서 못 모시고 왔었거든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어머님께 더 폐를 끼치겠어요? 이만큼 도와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이랑 같이 보낸 시간 저 살면서 절대로 잊지 못할 거예요. 자주 연락드리고 손주도 자주 보여드릴게요, 어머님. 그래, 알았다. 부디 잘 살거라, 아가. 나가서도 내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꼭 연락하고.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 또한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죠. 며느리를 보내야 하는 일이 가슴 아팠지만 이 또한 제 아들을 떠나보내는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세상을 떠난 후 야속하게도 한 번도 꿈에 나타나지 않던 아들이 제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엉엉 울며 제게 아주 이상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더군요. 아휴, 경호야, 왜 우니 내 아들?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저 세상에서도 이렇게 울고 있는 거야? 엄마, 절대 그 여자한테 돈 주지 마세요. 뭐라고? 그 여자라니? 누구? 세아가 말이냐? 우린 다 속고 있었어요. 그 여잔 배신자예요. 아들은 이유 모를 말만 반복하며 울더니 이내 제 앞에서 스르르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허공에 대고 마구 팔을 흔들며 애타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다가 잠에서 깼죠. 깨서 얼굴을 만져보니 제 얼굴은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 있더군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너무도 서럽게 울던 아들의 모습은 아침까지도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질 않더군요. 그냥 꿈이라고 치부하기엔 구체적으로 며느리에게 돈까지 주지 말라고 울던 아들의 모습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게다가 평소 꿈이 잘 맞던 저로선 그 꿈을 도저히 그냥 무시하기 힘들더라고요. 무작정 평소 그렇게 착했던 며느리 의심하는 건 미안했지만 혹시 아들이 그렇게 울던 이유가 정말로 며느리에게 있는 건가 싶어 이 찝찝함을 어떻게든 풀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세아가. 내가 묶어둔 돈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며칠만 좀 더 기다려주지 않으련? 정말요? 어쩔 수 없죠. 우선 제 돈으로 계약금 내둘게요. 다른 사람한테 그 집이 넘어갈까 봐요. 며느리에게 핑계를 댄 저는 그 길로 미리 알아본 심부름 센터를 찾아가 며느리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를 의뢰하면서도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은 영 가시질 않더라고요. 좀 급해서 아마 별 문제 없을 테니 최대한 빨리 조사 좀 부탁드립니다. 확인차 의뢰한 일이라 저는 최대한 빨리 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냥 제 우려였겠거니 싶었지 정말로 며느리에게 어떤 내막이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죠. 하지만 제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되어 돌아오더군요. 나흘 뒤 저는 죽은 아들의 차를 끌고 심부름 센터를 다시 찾아갔어요. 전에 찾아가 보니 대중교통을 타고 가기엔 거리가 조금 멀었거든요. 그리고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결과 자료를 받아든 전 꿈속 아들이 펑펑 울었던 이유를 알고 엄청난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사모님 며느리 자기 꽃집이 있는 건물의 건물주랑 내연관계더군요. 심지어 그 건물주 애가 둘이나 있는 유부남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건물도 명의만 그 건물주 거지 건물 자체는 부유한 처가에서 사준 거더라고요. 사진 속 며느리는 꽃집 안에서 웬 중년 남자 손을 꼭 붙들고 있더군요. 다음 사진에선 차마 눈 뜨고는 못 볼 스킨십까지 하고 있었죠. 그렇게 굳게 믿었던 며느리는 건물주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심부름센터 직원은 제게 다음 자료도 보여주었는데 그건 두 사람이 다정하게 바닷가를 거니는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님, 이틀 전에 집에 엄청 늦게 들어왔죠? 그날 저 두 사람 근교 바닷가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더군요. 게다가 여행에서 돌아와선 건물주 아내가 의심하지 못하게 며느님 꽃집에서 꽃다발까지 직접 만들어서 건물주에게 들려보내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사진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바들거렸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직원에게 물었죠. 그리고 돌아온 직원의 대답은 충격적이다 못해 절망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얜 임산부라고요. 어떻게 애까지 뵌 애가 바람을 피우고 있단 말인가요? 놀라지 마세요, 사모님. 뱃속의 그 애도 실은 아드님 친자가 아닙니다. 여기 어제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나누던 대화 녹음본이에요. 제가 뒷자리에 앉아서 직접 녹음한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직원은 녹음기를 재생시켜 제게 건네주더군요. 그곳에선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애 확실히 당신 애인 거 알지? 동거할 때 남편을 철저하게 피임했어서 내가 나중에 피임기구에 문제가 있었나 보다 하고 엄청 둘러댔었다고 얘기했잖아. 아이, 알지 그럼. 갑자기 우리 둘 다 아는 이야기를 밥 먹다 말고 왜 꺼내? 그래서 말인데 당신 정말 아내랑 이혼하고 나랑 살면 안 돼? 이제 남편도 죽은 마당에 나 남편도 없이 혼자서 애 키우면서 살기 싫어. 내 시어머니처럼 평생 과부로 사는 건 딱 질색이라고. 시어머니가 집까지 얻어준다고 했으니까 나랑 그 집에서 애랑 셋이 살면 되잖아. 시어머니한텐 우리 부모님이 올라와서 같이 살 거라고 미리 둘러대놨어. 혹시 말도 안 하고 찾아올까 봐. 또 그런다. 내가 그 집으로 자주 놀러 간다니까. 산후 도우미도 베이비시터도 다 불러준다고. 당신 시모나 부모님 도움 필요 없게. 당신 나한테 이혼 얘기는 안 꺼내기로 했잖아. 그거야 내 남편 살아있을 때 말이지. 나한테 그렇게 헌신하는 호구를 왜 놓쳐? 남편은 남편대로 두고 당신이랑은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젠 사정이 달라졌잖아. 내 남편은 이미 죽었다고. 갑자기 과부된 것도 서러운데 너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혹시 내가 바람 피우거나 애가 자기 애 아닌 거 눈치채서 그런 건가 싶어서 진짜 시겁했어. 죽기 전 며칠 동안 나한테 왠지 냉랭했었거든. 다행히 유서 같은 건 없었는데 혹시 몰라서 남편이 악성 민원인들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남편 마음 못 헤아린 내가 죄인이라고 실신하는 척까지 하면서 아주 생쇼를 했다니까. 나 진짜 너무 처량하지 않아? 아무튼 이혼은 안 돼. 앞으로도 애 키우는데 지장 없게 돈도 잘 챙겨줄 테니까 그걸로 만족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옛날 사람들이 첩들일 때 정실 쫓아내는 거 봤어? 우리 집사람하고 처갔던 덕에 당신 이렇게 나랑 고기도 썰고 앞으로 양육비도 받고 할 수 있는 거야. 나 바람난 거 걸리면 그날로 끝이야. 녹음 파일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착한 며느리가 뒤로는 저희 아들을 호구라고 칭하면서 바람을 피우던 걸로 모자라 남의 새끼까지 벤 뻐꾸기였다니 허망하기 이를 데가 없었죠. 게다가 그렇게 비통해하던 모습이 전부 다 연기였다니 온몸에 소름이 다 돋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심장이 쿵쾅대서 몇 번이나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도 전 한참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핸들에 머리를 대고 울었어요. 경호야, 너 다 알고 있었던 거냐? 일 때문이 아니라 너도 이 사실을 알고 괴로워하다 그런 선택을 했던 거야? 제발 다시 꿈에라도 나타나서 말해다오. 네 아내가 널 그렇게 괴로운 길로 떠밀었던 거니? 저는 대답을 듣지 못할 말을 중얼거리며 오열했어요. 너무도 가혹한 진실에 차라리 아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눈을 감았길 바랬죠. 자기 목숨보다 더 며느리와 뱃속 아이를 사랑한 아들이었기에 잔인하지만 차라리 아들이 악성 민원인들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었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지막 바람마저도 제 눈에 띈 물건 하나에 의해 결국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핸들에 고개를 묻고 있던 제 시야에 문득 하얀 뭔가가 들어오더군요. 그건 운전자 좌석 틈새에 끼어 있었는데 이게 뭔가 싶어 꺼내보니 그건 놀랍게도 아들의 유서였습니다. 반으로 아무렇게나 접혀있는 그 종이를 열어본 전 내용을 읽고 그만
또다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종이 속 글씨는 굉장히 삐뚤빼뚤하게 쓰여 있더군요. 양이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뱃속 아기가 그 남자 애라는 사실을 전부 알아버린 뒤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우연히 본 아내와 그놈이 손을 잡고 있던 장면을, 뱃속 아기에게 자신이 아빠라고 칭하던 그놈의 목소리를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 괴로워 미칠 것 같다. 하지만 양이와 아기는 내 전부였기에 난 양이를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품을 수도 없다. 지금 술김에 차라리 강물에 몸을 던지면 모든 게 다 편해질 것 같다. 엄마에겐 너무 죄송하지만 난 더 이상 이 지옥 속에서 견딜 자신이 없다. 엄마, 죄송해요. 전 먼저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아버지를 만나러 갈게요.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지 마세요. 유서엔 혼자 고통에 몸부림치던 아들의 모든 진실이 적혀 있었어요. 아들은 모든 사실을 알고 괴로워하다 술에 취해 그만 우발적인 선택을 해버렸던 겁니다. 우발적이지 않고선 절대 그런 행동을 할 애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니, 또 모르겠네요. 그쯤 되니 제가 아들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있기는 한 건지, 아들이 그렇게 되도록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부모 자격이나 있었던 건지 너무 괴롭고 혼란스럽더군요. 미안하다, 경호야. 바보같이 아무것도 몰랐던 이 엄마를 용서하지 말거라. 저는 아들의 유서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제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며느리를 당장이라도 잡아 죽이고 싶었어요. 저는 차를 몰고 곧장 며느리의 꽃집으로 향했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목격한 장면에 또 한 번 눈이 뒤집어지고 말았죠. 어머님,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우셨어요? 어머니? 아, 양희 씨 시어머니신가요? 안녕하세요. 전 여기 건물 주인입니다. 그곳엔 며느리와 바람난 건물주 놈이 함께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꽃집 앞에 나와 커피와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는데 뻔뻔하게도 건물주는 제게 인사까지 건네더라고요. 그 모습에 눈이 돌아버린 전 며느리의 손에 들려있던 음료수를 냅다 낚아채 며느리 얼굴에 확 부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님이라고 하지 마, 이 가증스러운 인간아. 그래, 울었다.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며느리란 년이 알고 보니까 남의 새끼를 베고 그놈이랑 여전히 바람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해서, 그리고 내 아들이 모든 사실을 알고 죽었다는 사실이 원통해서 울었다. 네? 그걸 어떻게... 아니, 그게 아니고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 이분이랑 그런 관계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어디서 발뺌이야? 내가 너희들이 손잡고 여행 가고 네 뱃속 애가 저놈 애라고 말하는 녹음 파일까지 증거로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짐승맛도 못한 년아, 네가 어떻게 내 아들한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아들이 너랑 네 부모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네가 원하면 간 쓸게 다 빼다 줄 내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배신하고 이용해 먹을 수가 있냐고. 자기가 이용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내 아들은 너 같은 것도 아내라고 널 참아 버리지도 못하고 속만 끓이다가 결국 저 세상에 갔다. 네가 내 아들을 죽인 거야. 소란이 일자 상가에 있던 사람들이 죄다 구경을 나왔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마구 악을 써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자 건물주는 슬금슬금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는데 저는 그놈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저놈이 내 며느리랑 바람나서 내 아들을 죽게 한 놈입니다. 저 인간이 여기 건물주예요. 내 며느리 뱃속에도 저놈애라고요. 그래, 어디 도망가 봐라. 아무리 도망가봤자 넌 꼭 천벌을 받을 거다. 하늘이 널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제가 소리치자 그놈은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더라고요. 혼자 남은 며느리는
더 이상 발뺌을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없이 살아서 욕심이 많아졌나 봐요. 그래도 저 경호 씨 정말로 사랑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한순간의 실수로 경호 씨를 놓치기 싫어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죄송? 사람 목숨 끝장내 놓고 죄송하다고 하면 다냐? 네가 사과하면 내 아들이 저 세상에서 살아 돌아와? 그런 거라면 내가 얼마든지 용서해 주마. 못하지? 그리고 뭐? 네가 경호를 사랑해? 그런 호구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며. 즐기는 건 저놈하고 즐길 거라며. 그래놓고 내 돈으로 얻은 집에서 나한테 생활비까지 타가면서 저놈 애를 키우려고 했어? 어림도 없다. 집에 가서 네 짐 다 밖으로 던져버릴 거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알았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영영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니, 그럼 저 당장 어디서 살라고요? 어머님, 저희 엄마 많이 건강해지셨어도 아직 완치 안 된 거 아시잖아요. 저희 아빤 장애 때문에 일 못해서 제가 그 생활비 다 대고 애까지 키워야 되는데 집도 절도 없이 제가 어딜 가요. 저 그 집 계약금 2천만 원 넘게 걸어놨단 말이에요. 저 그거 거의 전 재산이에요. 입주 날짜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급하게 계약한 거라 계약금 돌려받는다는 조항도 안 작성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님. 네? 저 진짜 불쌍한 애인 거 아시잖아요. 네가 불쌍해봤자 너한테 배신당하고 스스로 목숨 끊은 내 아들만큼 불쌍하려고. 이 뻔뻔한 거사. 길바닥에 나 앉아서 애를 낳든 너랑 바람 피운 놈 집에 첩으로 들어가든 너 알아서 해. 저는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엉엉 우는 며느리를 두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곤 며느리의 짐을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렇게나 싸서 문 앞에 던져버렸죠. 며느린 한참 뒤 집 앞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애원을 하더군요. 어머님, 제발 저 좀 들여보내주세요. 저 애 친아빠한테도 못 갔단 말이에요. 어머님 돌아가시자마자 그 사람 저한테 전화해서 바로 이별 통보했어요. 자기 아내가 알면 큰일 난다고 자기 앞에 얼씬도 말래요. 어머님, 그래도 제 뱃속에 어머님 친손지라고 여기고 아껴주셨잖아요. 제발 뱃속애를 불쌍히 여겨서라도 저 좀 받아주세요. 내 아들 잡아먹고 자란 애를 내가 왜 불쌍해해. 얼른 짐 가지고 사라져. 이 악마 같은 인간아. 안 그러면 너 정말 찬물세례 받을 줄 알아. 며느린 한참을 밖에서 엉엉 울더니 결국엔 포기하고 어디론가 사라졌더군요. 혼자 집에 남은 저는 그제야 아들의 사진을 끌어안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아휴, 어쩌다 저런 것을 만났니? 이 불쌍한 거사. 왜 저런 쓰레기 같은 것 때문에 네 목숨을 끊었어? 경호야, 제발 다시 돌아오거라. 제발 이 엄마한테 한 번만 더 네 목소리를 들려다오. 경호야. 다시 처음 아들을 떠나보냈던 그날로 돌아간 듯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며칠을 내리 밥도 먹지 않고 울기만 했죠.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누군가 적막한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며느리의 부모, 사돈들이었습니다. 아휴, 죄송합니다, 사부인. 두 사람은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더군요. 안사돈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제가 딸 자식 하나만큼은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제 딸이 그런 몹쓸 짓을 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세상에 주소방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그 애가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차마 우리한테 면목 없어서 고시원을 전전하다가 배가 너무 불러서 더는 안 되겠는지 얼마 전에야 양이가 저희 집으로 와서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 사이 그 앤 집 계약금도 날리고 그놈에게도 버림받고 그놈 아내한테 건물에서까지 쫓겨났대요. 건물 사람들이 그놈 아내에게 전부 얘기해준 모양이더라고요. 그놈도 결국 지 아내한테 이혼 소송 당하고 제 딸도 마찬가지로 그 아내에게 소송이 걸려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양이를 동정해달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제 딸이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사부인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사부인, 마음 같아서 우리도 주서방에게 그런 짓을 한 딸을 내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프고 병든 부모를 최선을 다해서 책임졌던 그 애, 우린 차마 내칠 수가 없었어요. 집을 단칸방으로 이사해서라도 딸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대신 치러주려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딸을 잘못 키운 벌을 받아야지요. 제 사과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죄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부인. 안사도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책하며 제게 사과를 했고 말씀을 못하는 바깥사도는 겨우 애 하는 소리만 내뱉으며 알 수 없는 수화로 제게 사과를 하시는 것 같더군요. 사실 며느리의 부모는 무슨 잘못이랍니까? 펑펑 울며 자식이 저지른 일에 대한 사죄를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참 뭐라 형언할 수 없이 아파오더라고요. 저는 괜찮다는 말도 그렇다고 원망의 말도 내뱉지 않았어요. 그저 아무 말 없이 건강 잘 회복하시라는 말만 건네곤 두 사람을 돌려보냈죠. 그렇게 전 정말로 아들의 죽음에 대한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에 이어 아들마저 먼저 떠나보낸 저는 다시 곰탕집을 열고 기계처럼 일만 하며 지내고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제가 이제 뭘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거라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정신없이 음식을 하고 손님을 맞이하다 보면 그때만큼은 아들 생각을 잠시 잊을 수가 있어 잠시나마 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고요. 며느리가 살던 쪽 근방 토박이인 지인이 소식을 듣고 제게 전해주길 며느리는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애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다시 꽃집을 차렸는데 월세가 저렴한 곳을 구하느라 위치가 좋지 않아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요. 원래도 허름했던 사돈들의 빌라에서 결국 단칸방으로 이사를 해 아기까지 네 식구가 살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마련한 돈도 상간남 아내에게 위자료로 뜯겨서 가진 돈이 많이 없었던 거겠죠. 게다가 제 모든 사정을 알고 있던 지인이 동네방네 이야기를 퍼뜨려 며느리는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 죽게 한 과부의 한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라고 말이죠. 때문에 며느리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까지 동네에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죄 없는 아기와 전 사돈들이 딱하게 됐다는 마음도 잠시 들었지만 제 아픔 또한 돌보지 못하는 와중에 남의 걱정은 사치다 싶어 이내 고개를 저었네요. 저는 형체 없는 아들과의 추억만 부여잡고 의미 없는 목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다 꿈속에 나오는 아들의 모습으로 위안을 삼으며 말이죠. 가끔은 아들이 나오는 꿈에서 영원히 깨고 싶지 않아 다시 잠을 청해보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요즘 그나마 생긴 작은 낙이 바로 이 채널의 사연을 듣는 거랍니다. 이곳 사연들을 듣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만큼 별별 견디지 못할 아픔을 겪었으면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것 같아서요. 그 수많은 사연들을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작은 공감과 위로를 얻곤 하죠.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 저와 같이 자식을 잃은 분이 있다면 우리 서로 아픔을 보듬어주고 앞으로의 삶을 응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 잃고 살아가는 삶이 부모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는 데는 주어진 삶의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괴롭고 쓸쓸해도 내일은 내일만의 따뜻한 해가 떠오르겠죠. 제 쓸쓸한 사연을 귀담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의미 있는 삶을 보내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